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 현장,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이 모두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가격이 싸서? 아닙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건 전쟁을 실제로 준비한 나라가 만든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럽군 고위 장교는 실전 훈련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무기입니다. 이 정도로 전쟁을 상수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버 크레인입니다. 런던에서 18년째 군사,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무기, 박람회와 분쟁 지역을 취재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뒤흔든 한 장의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설명회, 국방과학연구소 주최. 처음엔 실소가 나왔어요. 나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FA50, K9, K2.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했지만 제 머릿속에선 여전히 한국은 삼성, BTS, 김치의 나라였지 유럽 군사 판도를 흔들 방산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제 시선을 잡아끈 기사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전차 180대, 자주포 600문 계약, 총 20조 원 규모.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줄줄이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직업병이 발동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건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유럽의 무기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한국이 유럽을 먹여 살린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세계를 너무 편협하게 봐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입국 심사장에 정돈된 구조였어요. 줄은 길었지만 흐름이 막히지 않았고 심사대 앞에 서니 비대면 지문,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직원은 단정한 말투로 절차를 안내했고 입국 수속에 걸린 시간은 고작 12분 남짓.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 앞으로 이동하자 제가 타고 온 비행기의 번호가 화면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로 도착해 있었죠. 공항 철도역으로 이동하려던 순간 공항 곳곳에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자동 발권기, 그리고 고령자용 키 낮은 전용 발권대까지 설치돼 있더군요. 모든 표지판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돼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영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 도심을 가르는 전광속도로, 그 위로 달리는 버스, 그리고 종이 한 장 없는 모바일 행정 시스템. 무기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미래였어요. 게다가 무기 전시회 첫날, 그야말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시장 한복판에선 K2 전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바로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K9이 뽐내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독일 무기업체 관계자들이 제 옆에서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어. 얘네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무기 시스템 같아. 이건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싸우기 위해 살아가는 민족,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국가. 그 철학이 모든 장비와 군인의 눈빛에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군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며 물었습니다. 왜 유럽 각국이 갑자기 한국 무기를 이토록 선호하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건 전쟁용 장비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한국은 단 하루도 실전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무기 전시회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데모 행사에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노르웨이 북부 실사격 훈련장, 초청 대상은 유럽연합군과 나토 고위 장교 60여 명. 그리고 그 자리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가
실제로 작동하며 전시되었죠. 그날 유럽의 방산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첫 시연을 시작했을 때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히 37초. 포탄 적재부터 포신 조준, 발사까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으로 탄이 날아갔고 목표 지점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아니, 이게 자동도 아니고 수동인데 이렇게 빨라. 명중률이 미쳤다. 독일제도 여기선 밀린다. 심지어 독일에서 온 무기평가단 간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언가를 메모만 하더군요. 옆에 있던 핀란드 장교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K9은 우리가 쓰던 스웨덴제보다 훨씬 정밀하고 반응 속도도 2배는 빠릅니다. 그날 시연의 하이라이트는 FA-50 경공격기였습니다. 전술 제어 장비를 시뮬레이션과 실사격으로 동시에 시연한 장면은 압권이었죠. 정확한 표적 타격, 레이더 회피 기동, 3차원 고속 선회까지. 이게 진짜 경공격기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한미 공군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F-16보다 훨씬 유연한데 게다가 이 가격이면 진짜 전 세계에 퍼지겠는데.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시연이 끝난 후였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실무진이 현장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사양은 수출용 기준입니다. 저희 국내군 운용 모델은 사양이 더 높습니다. 현장이 멍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이게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제가 듣고도 믿기 힘들었는데 옆에서 나토 통역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자국 안보에선 수출형보다 높은 등급을 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훈련장 밖으로 나오는 길에 영국 국방부 산하연구소 소속 동료 기자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올리버, 우린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걸 보고 있었어. 지금 이 무기들은 한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야. 계약은 독일이 먼저 했지만 무기를 받은 건 한국에서였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땐 그 의미를 곱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누가 더 빨리 무기를 공급하느냐가 곧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군수장비 인도식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으로부터 K2 흑표 전차 초도 물량 10대, K9 자주포 23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12대를 계약 후 10개월 만에 인도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포장박스 위에 써있던 날짜를 확인해보니 생산일자가 불과 3주 전이었습니다. 이게 방금 만든 물건이야? 제가 되묻자 옆에 있던 폴란드 육군 대령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납기를 맞추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는 걸 보고 있어요.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유럽 주요 방산국들이 지금도 의회 통과, 예산 조정, 생산 승인을 핑계로 밀어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트럭에 실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놀라운 건 선납기 후조립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먼저 조립형 반제품을 선적해두고 도착 즉시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테스트, 실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더군요. 그 방식은 유럽 각국 군수 관계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기술 고문은 그날 저녁 제게 술 한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도면 검토하고 있는데 얘네는 벌써 엔진에 기름 넣고 달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걸 한국은 정상 속도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품질, 훈련, 후속 지원까지 전부 붙여서 납품하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현지 기자들과의 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우린 처음엔 유럽 무기를 고려했어요. 그런데 유럽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전쟁이란 건 하루의 차이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존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이탈리아의 프레치아 장갑차. 하나같이 계약 후 평균 3년에서 5년, 일부는 7년 이상 소요.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 있을지도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실전 시계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던 나라였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들의 납품 시스템, 조립 라인, 재고 창고, 훈련 매뉴얼까지 모든 걸 바꿔놓았더군요. 폴란드 남부 시비도니아 훈련소. 전날 도착한 K2 흑표 전차가 막 야외 실사격 훈련에 들어갔고 그 앞에서 한국 육군 교관단이 직접 폴란드 장병들과 함께 야전 침낭을 펴고 있었습니다. 장교도 아니고 무관도 아닌 실전 파견 군인들. 그들은 영어보다 현지어를 배우기 위해 통역기를 꺼냈고 심지어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를 자기들 군의관에게 맡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전 세계 군사 산업 어디에서도 수출국 군인들이 이렇게 실전에 뛰어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한 폴란드 병사는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릴 고객으로 보지 않아요. 우릴 전우로 봐요. 그게 솔직히 제일 놀라워요. 이건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이전, 정신의 이전, 그리고 무엇보다 운명 공동체로서의 전투 준비였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수출 이후 루마니아 공군 기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파일럿 출신 조종사들이 현지 교관으로 상주하며 루마니아 초급 조종사들과 밤 11시까지 시뮬레이터 훈련을 함께 돌고 있었죠. 조종실 안에서 땀에 젖은 젊은 루마니아 장교는 훈련을 마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무기 수출이 아니라 운명 수출 아닙니까? 미국은 계약 체결 이후 장비만 보내고 사라졌고 프랑스는 정비 파트 하나 나가는데도 수개월 행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출고일과 동시에 훈련 일정, 정비팀, 공장 부지까지 함께 움직인다. 이런 시스템은 오직 전쟁을 늘 염두에 둔 나라만이 갖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에스토니아 북부의 겨울 훈련에서 벌어졌습니다.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서 K9 자주포 훈련이 진행되던 날 기지 전력이 나갔고 대부분 병사들은 휴게소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관단은 끝까지 야전 사격장에서 남아 장비를 점검하고 벽난로 대신 자가 전열 텐트에서 전투 매뉴얼을 계속 숙지하고 있더군요. 에스토니아 장군은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 오면서 장비만 가져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신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기를 사고 파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게 동맹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체가 미국산이 아닌 게 믿기지 않는다. 그 말은 제가 말레이시아 공군기지에서 한 기술 장교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가 가리킨 기체는 바로 한국산 FA50 경공격기였고 그 한마디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방산 기사들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성능, 신뢰성, 연동성, 그리고 납기. 모든 측면에서 FA50은 현실형 전투기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렸습니다. FA50은 미국 F-16 훈련기 대체용으로 설계된 기체이지만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전천후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함을 갖추고 있었죠. 말레이시아 공군은 2023년 FA50 18대 도입을 확정했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원래 유력하게 검토하던 게 중국산 L-15였다는 점입니다. 중국 제품은 싸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제품은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쌌고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고 우리 기준에 꼭 맞았어요. 실제로 FA50은 미국 락히드 마턴과 공동 개발한 기체지만 운용과 수출에 있어서 한국이 독립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무기 수출처럼 의회 승인, 외교적 간섭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계약, 생산, 인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 부분에서 한국이 방산 외교의 빈틈을 정확히 꿰뚫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불신을 낳고 미국은 부담을 주고 유럽은 너무 느린 상황에서 한국은 중립적이고 빠르고 실용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폴란드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FA50은 2022년 폴란드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48대 도입이 확정됐고 1년도 안 되어 초도 물량이 인도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미국도 프랑스도 불가능했던 전투기 10개월 납품, 한국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인도식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FA-50은 우리 조종사들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실용적으로 제공된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함께 유럽의 공중전력을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겁니다. 심지어 교육훈련, 정비 매뉴얼, 시뮬레이터, 후속 지원팀까지 함께 도착했다는 점에서 무기 한 대가 아닌 공군 생태계 전체를 수입한 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 프랑스, 독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대개는 기체만 보내고 교육은 추가 계약, 정비는 별도 위탁하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스스로를 무기 수출국이 아닌 전후 제공국이라 여긴다는 태도였습니다. 폴란드군 내부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린 전투기를 주문했는데 사람과 정신이 함께 왔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다시는 한국 무기는 싸고 괜찮은 대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군대를 취재해왔습니다. 나토 전차 사단,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의 M1 실사격 훈련, 이탈리아 공군의 야간 요격 훈련까지. 하지만 그런 경험을 다 합쳐도 한국군의 실정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기 포천의 한 야전 포병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는 K9 자주포 6문, 155mm 탄약 수송 차량, 그리고 20명 남짓한 포병 운용팀이 새벽 5시부터 야전 침낭을 덮고 훈련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낸 제게 한 소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재는 가능하되 위치 정보나 포방향은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 훈련은 적정 사거리, 실전 표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전쟁의 시간 단위 대응 훈련, 그리고 사격 보급 사상자 후송까지 통합된 복합 전투 연습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포병 팀원들이 장비 설명서가 아닌 상황표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적의 포격은 몇 초 간격으로 온다. 그걸 가정하고 우린 45초 안에 포탄 장전 사격 이동을 마쳐야 한다. 이건 규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K9은 사격 후 30초 만에 포신을 접고 이동을 시작했고 뒤따르던 탄약차는 이미 다음 탄창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저는 진심으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유럽군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기동사격 능력이었거든요. 며칠 뒤엔 강원도 화천에서 전차부대 야간 사격 훈련을 취재했습니다. K2 전차는 야간 열상 모드로 목표물을 추적했고 1000m 거리에서 단 한 발로 움직이는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독일에서 파견 온 교환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독일 전차 사단에서도 못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안전 규정을 지키느라 야간 고속 기동 사격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한국은 전쟁을 상수로 생각하네요. 한국군의 훈련은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이런 강도 높은 훈련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나면요. 저희가 제일 먼저 싸워야 하거든요. 이 젊은이들은 그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국가의 무게를 짊어진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자신의 가족, 친구, 고향을 지키기 위해 그 무기를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몸으로 익힌 조직이었죠. 한국 무기의 특징은 강하다, 빠르다, 정확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무기를 만든 배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죠. 예컨대 K2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만들 때 탑승자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기준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장갑 수치가 아니라 전투 중 조종수의 생존율을 최우선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유럽은 기술로 싸우지만 한국은 생존으로 싸우는구나. 그 차이가 모든 설계, 훈련 배치, 대응 방식까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또한 방산업체 내부에서 일하는 한 중견 연구원의 일지 일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금속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선이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의지의 체계였습니다.
그 정신은 수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조립 공장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과 운용병 출신 장교가 상주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공군 FA-50 훈련기지에는 현역 공군 출신 교관이 무려 6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직접 오시나요? 한 정비 기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책임을 파는 거니까요. 그 말이 그대로 제 노트북 첫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파는 나라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서비스나 AS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동맹, 함께 싸우는 마음, 그것이 한국 방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 무기 관계자들에게 한국 무기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직하다, 누군가는 실용적이다라고 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핀란드 무기조달청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K9은 독일포보다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저는 독일제보다 K9을 골라 탈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써보면서 만들었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무너질 걸 전제로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시금 한국의 무기를 떠올렸습니다. K2 전차의 포신 안쪽, FA-50의 HUD 디스플레이, K9의 장전 고리 하나까지도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나라의 군인은 유난히 조용했고, 유난히 준비되어 있었고, 유난히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건 훈련의 질이나 무기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싸워야만 했던 시간이 이 나라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정오 무렵 전시 해설을 신청했습니다. 해설사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군 복무를 마친 후 봉사활동을 겸해 주말마다 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코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서울은 아무런 경고 없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우리 군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었지만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도 서로 아이를 업고 부상자를 나르며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때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학도병이었고요. 해설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의 역사이자 이 나라 전체의 기억을 말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전시관 앞에서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바로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ROKA 대한민국 육군 병력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픽이었죠. 이건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땐 나라가 가난했지만 병영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포탄을 실은 트럭을 민간인이 직접 운전해 전방으로 갔고 전투기 부품이 없어도 정비병들이 맨손으로 만든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억이 지금 청년들에게도 이어지나요? 그는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입대했을 때 할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다고 말하셨어요.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공군 지원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현대사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1950년대의 흥남철수 작전, 1960년대의 예비군 창설,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과 민방위 조직화,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며 국가의 감시자가 아닌 국가의 설계자로 변화해온 기록들. 나라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 이력이 반복되었고 그 모든 과정이 단절없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무서운 힘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전쟁을 과거가 아닌 가능성으로 기억하는 국가.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전쟁을 잊은 유럽이 전쟁을 준비한 한국에게 배워가는 장면들을요.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방위기구 EDA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유럽 각국의 무기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핵심 기관이자 전쟁 이후 방산 위기를 조용히 공유하는 진짜 회의장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럽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간단한 라운드 테이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원래는 미국과 독일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지금은 한국 없으면 조달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침공을 시도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겁니다. 그 말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유럽 군사 전략의 민낯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대안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의 실전 파트너이자 전략 동반자이자 시간과 생명을 지켜주는 조력자입니다. 기자로서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의 힘,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야망. 하지만 이번처럼 한국가에 대해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왜 다들 한국 무기를 사지? 그 궁금증 하나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이제 한국 없으면 유럽은 어떻게 버텨? K2 전차의 궤도, K9의 포신, FA50의 캐노피 RAN. 기술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잊지 않은 민족의 기억,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철학,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된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 취재 중 만났던 노르웨이 국방부 장교의 말을 이 글의 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시연을 다 본 뒤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전쟁을 맞게 된다는 걸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오늘도 기자로서 기사 제목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씁니다. 이젠 한국 없으면 유럽은 못 간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나온 결론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국가의 운명은 누가 이끄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했던 나라로 동양의 진주라 불렸습니다. 풍부한 자원,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였죠.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를 줄 만큼 여유로웠고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른 한 나라는 196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먹을 것조차 부족해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이야기한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간신히 버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에 부유했던 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지도자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며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재건했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다른 한 나라의 지도자는 부패와 무책임으로 나라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지도자가 두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라파엘 구스만이에요.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제학자로 현재 마닐라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뉴욕이라 불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제가 본 필리핀은 너무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거리엔 빈곤이 가득했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뉴스는 끊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오늘을 버티기 위해 애쓰는 게 전부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얼마 전 마닐라 중심가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색빛 스모그가 도시를 덮고 있었고 교통체증은 마닐라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동안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모습은 제게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길 한쪽에는 손에 망치와 못을 든 젊은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수리, 저렴한 비용이라는 표지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옷과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던 제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 대부분은
사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거리에서 일합니다. 가끔은 차를 부수기까지 하면서 강제로 돈을 요구하기도 해요. 몇 미터 더 가자 거리 모퉁이에 어린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맨발에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몇몇은 자동차 창문을 닫고 있었고 나머지는 차들 사이를 누비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저희 차 창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오늘 저녁에 먹을 밥을 살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제가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동네 아이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아이에게 몇 페소를 건넸습니다. 그 아이는 고맙다며 밝게 웃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어요. 포럼 장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 풍경은 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 차려입은 기업가와 공무원들이 고급 음식을 즐기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무대에 선 발표자는 필리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포럼 중간 쉬는 시간에 저는 한 젊은 여성 기업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닐라의 신흥 IT 스타트업 대표로 필리핀의 기술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라파엘 씨, 필리핀은 젊은 인구와 기술력 덕분에 세계를 선도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녀의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저는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기술 발전에 참여할 기회는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린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서 현재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능성은 단지 일부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젊고 자원도 많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현재를 분석하며 우리가 과거의 기회를 잃었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1960년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254달러로 한국 158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고 우리가 원조를 보내던 곳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을 줬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도움을 줬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데이터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20년 만에 어떻게 우리가 역전당했지? 이 질문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도 낯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부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거대했어요. 공항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현대도시 한가운데로 순간이동한 느낌이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고 직원들은 친절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디지털 광고판, 셀프 체크인 기기, 최첨단 보안 검색 시스템, 공항 자체가 미래 도시 같았어요. 필리핀의 공항에서는 택시를 잡으려면 줄을 서다가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셀프 체크인부터 지하철 탑승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서울대학교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을 잡아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필리핀의 LRT와 비슷하겠거니 적당히 붐비고 약간 혼란스러운 풍경을 예상하며 역으로 들어섰죠.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벽에는 고화질 디지털 광고판이 줄지어 있었죠. 역 내부는 환한 조명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 찼고 표를 사는 곳도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 있는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마닐라의 LRT에서는 역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티켓을 사려면 긴 줄에 서야 하며 시스템이 고장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간표에 적힌 것과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도착했으니까요.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타는 모습은 필리핀에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좌석이 깨끗하고 창문은 흠집 하나 없이 투명했어요. 공기가 신선했고 냄새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차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차분한 안내방송이 들렸고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 도착한 뒤 저는 바로 교수진과 연구자들에게 필리핀과 한국의 1960년대 경제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때 필리핀은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업과 원자재 수출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나라였어요. 마닐라는 동남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였고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면서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국가였죠. 당시만 해도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 부족한 산업 기반, 식량난까지 겹쳐 국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어요. 심지어 필리핀조차 한국에게 원조를 보내던 시기였었죠. 아무리 데이터를 살펴봐도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성장하며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화교 재벌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질문의 답을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는 교수님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셨다고요? 어떤 것이 궁금하신 건가요?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도 탄탄하고 기업들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필리핀도 한때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의 대부분을 화교들이 장악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교수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발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필리핀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경제를 주도했는가의 문제죠. 그가 책장 한쪽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더니 저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책 속에는 1960에서 70년대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화교들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도 필리핀처럼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막았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 당시에는 자원이 부족했을 텐데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장악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외국인들이 경제력을 독점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교수는 손가락으로 중요한 내용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1962년 외국인 경제활동 제한법 시행. 그 당시 정부는 외국인의 금융업, 제조업 진출 제한을 두며 외국인들이 대규모 기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통해 외국인들이 토지와 건물을 축적하는 것을 차단했죠. 그뿐 아니라 국적 취득 제한을 둬서 외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애초부터 내국인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군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반대의 길을 갔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외국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게 내버려 두었죠. 필리핀 원주민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부동산과 금융이 특정 소수 가문의 손에 들어가면서 경제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화교들이 경제의 7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이 경제를 주도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어요. 그 결과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운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 누가 경제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그 당시 정부가 강력한 결정을 내리며 내국인 중심 경제 구조를 만들었어요. 교수의 말이 끝난 순간 제 머릿속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고향 마닐라의 낡고 혼란스러운 풍경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에게 필리핀과 한국의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특히 도시를 돌아다닐수록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어요. 필리핀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닐라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중산층이라도 평생을 일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필리핀에서 집을 사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도시 핵심 지역의 건물과 땅이 거의 다 화교 기업들 소유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외국인이 함부로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했고 내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죠. 그 덕분에 한국의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부동산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었어요. 필리핀 정부도 과거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화교 재벌들이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규제를 시도하면 재벌들이 로비를 해서 무산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필리핀 경제가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부패였습니다. 특히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착복하며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어요. 그의 정권은 국가 자금을 관리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고를 횡령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몰두했습니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부동산과 주요 기업은 그의 측근들에게 불법적으로 분배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회와 자산은 사라졌죠. 이런 부패한 정책들과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필리핀 경제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점점 고갈되었고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외국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국제적으로 필리핀의 신용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부정부패는 여전히 필리핀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학원 창문 너머로 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보여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린 학생도 있었고 펜을 돌리며 집중하려 애쓰는 아이도 보였습니다. 고향의 아이들은 이 시간에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이 대조는 제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때 교육이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교육에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나마 있던 예산도 빼돌렸죠. 이제 필리핀에서 대학은 소수의 부유층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원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지만 학원 앞은 여전히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거죠? 한국 학생에게 물어보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말하세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신념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일까요? 필리핀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가난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돈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교육과 경제의 완벽한 조화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을 연구하기 전 저는 삼성과 현대를 유명한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들 기업들은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상징이자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고학력 인재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산업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반을 마련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도심을 걸으며 한국의 성공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 질서 정연한 거리,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득 찬 광고판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제조업 중심 경제, 강력한 정부 정책, 그리고 국민의 단결된 노력. 한국의 경제 기적은 명확한 비전에서 출발했어요.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히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경제 비전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갔죠. 우리 필리핀도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경제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자원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내국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경제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경제활동 제한법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부여했어요. 이런 정책은 한국의 경제 자립과 성장의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핵심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리텍 대학과 같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늘리고 교육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한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은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비전과 함께 교육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낸다면 한국처럼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패와 무관심 속에 머문다면 필리핀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발전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채 후진국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이 변화를 위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젊고 활기 넘치는 인구,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의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필리핀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배운 것을 고국으로 가져가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만의 기적을 만들 날이 올 것이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